저기 멀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밤이라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입은 옷이나 머리가 제 며느리와 똑같았죠. 근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이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아파트 현관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그 장면을 바라보았죠. 그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남자한테 입을 맞추었고 남자는 그 여자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곤 주차되어 있는 차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죠. 그 여자는 그 차가 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저 사람은 내 며느리가 아니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너무 이상했습니다. 우리 집 라인에는 제가 알기론 저희 와이프와 비슷한 외모의 사람도 머리를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시간 텀을 두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를 보니 저희 집 층으로 되어 있더군요. 거기서 저는 저희 불길한 예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무엇에 이끌리듯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보니까 급히 들어간 듯이 슬리퍼가 문에 살짝 껴 있더군요. 저는 최대한 조용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집에서는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더군요. 저는 현관에서 들어가지 않은 채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자기야, 운전할 때는 통화하지 말라니깐. 위험해. 얼마나 남았어? 10분. 가까워서 참 좋다, 그치? 뭐? 다음 주에도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안 돼, 우리 집에 항상 시어머니 계신 거 알잖아. 당신은 운 좋은 줄 알아. 이런 기회 진짜 없거든. 우리 시어머니는 거의 지방령 마냥 집에 붙어 계셔. 이번에도 친구들이랑 여행 안 간다고 하는 거 내가 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 자기랑 있으려고 한 거지. 매번 어디 간다고 자기가 돈 많이 썼잖아. 그래, 다음엔 어디로 놀러 갈까? 저는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분명 이건 며느리의 목소리였고 우리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며느리는 저희 아들을 여보라고 부르지 절대 자기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저는 당장 가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며느리의 바람피는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했던 김현숙님의 사연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응징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올해 71살이 된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매번 사연을 듣다가 이제야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쓰게 되네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충격적이기도 놀라운 일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었던 시기에는 제가 너무 경향이 없고 현명하지 못했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제가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지,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좋은 말씀 해주신다면 살아가면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선 제 아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직장 동료였어요. 몇 년간은 동료처럼 지내다가
같이 일을 하나 맡게 되어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술을 한잔 했다가 눈이 맞아버렸죠. 회사에서 2년 정도 비밀연애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시에 회사 동료들은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냐며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당시에 나이를 가지는 게 좀 무서웠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도 무서웠고, 아이를 가지면 힘들고 낳을 때도 아프다고 들었기에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계속 미뤘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더 일을 하고 나서야 저는 남편과 아이를 계획했죠. 처음엔 잘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병원도 다니고 한의원에서 보약도 지어 먹으면 매우 노력했어요. 저는 그때 저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가지기 싫어했어서 하늘이 벌을 준 것이야 생각했죠.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저를 잘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계속 노력하다 보면 하늘이 알아주실 거라 했죠. 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제가 전에 가졌던 나쁜 마음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제 모든 걸 주겠다고도요. 제 기도가 통했던 것일까?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저와 남편은 거실에서 부둥켜 안고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가진 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제 몸 관리에만 신경 썼어요. 원래는 일을 더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면서 아이가 좀 클 때까지는 제 자신과 아이에게만 신경 쓰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두고 태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만든 생명의 씨앗이 제 배 속 안에 있다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 배가 불러오고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을 때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남들 다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니까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막상 아이를 가지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저는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을 굉장히 많이 닮은 아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남편의 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엄마가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엄마가 되었으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노력을 많이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남들보다 늦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정말 눈 깜빡하면 자라있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귀여운 이 상태로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어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아들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주변 또래 엄마들보다 제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은 절 보고 언니라고 부르며 잘 대해주었고 저도 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저는 아이가 저를 보고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또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받지 않도록 최대한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둘째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사실 저희에겐 한 명 있는 아들도 너무 큰 축복이었기에 괜찮았어요. 병원에서 둘째를 가지기엔 조금 힘들다고도 했었고 저 또한 아이 한 명에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도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고
저희 아들도 너무나 잘 자라주고 있었거든요. 매일 저녁 모여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제 밥을 맛있게 먹는 남편과 아들을 보면 힘든 것이 싹 달아났어요. 당시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뒤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희 가족에게 벌어졌거든요. 그 일이 발생한 건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주말에 외식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기침을 멈출 생각을 안 하더니 갑자기 개켜를 했어요. 남편의 입을 막고 있던 휴지에 빨간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저 말고 아들과 주변에 있던 종업원들도 굉장히 놀랐어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남편은 괜찮다고 곧바로 피를 닦아냈지만 제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데리고 바로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응급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집에 왔어요. 저는 남편이 큰일이라도 나는 거 아닌가 밤새 걱정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주가 되고 남편은 회사를 쉬고 저와 함께 큰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받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남편은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병원에서 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는 한동안 말을 아끼다 말을 했어요. 남편이 폐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서는 암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왜 살면서 남한테 피해 주는 일 한 번 안 하고 산착해 빠진 남편이 폐암에 걸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살면서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얼마나 놀랐느니 울음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는 저희에게 차분히 여러 방법들을 말해주었고 저도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울음을 꾹 참고 있었는데 병실에서 나와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했을 때 저는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남편이 옷깃이 다 젖어버릴 정도로 울기 시작했죠. 결과는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폐에 있는 악성 종양이 뇌 쪽으로도 전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이전부터 두통이나 구토 같은 여러 증상들이 있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었어요. 저는 자기 몸 하나 못 챙긴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 못 챙길 수가 있어요. 당신 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미안해, 여보.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안고서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수술과 치료가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치료를 포기했어요. 회사도 그만두었죠. 회사에 산재 처리를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대신 위로금 조로 퇴직금에 돈을 조금 더 얹어주더군요. 한동안 넋을 놓고 있던 저도 남편이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최대한 남편이 편하게 남은 생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남편의 주변 관계와 재산 정리를 도와주었고 아들에게 남편의 상황을 차분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몇 날 며칠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더군요. 저는 남편이 아들에게 가장 멋진 아버지로 남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아둔 돈을 가지고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두통과 기침, 호흡곤란 등으로 중간중간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았죠. 그 후 6개월이 지나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엔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저와 아들은 6개월 동안 차분하게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에 그나마 담담하게 남편을 편안히 보내줄 수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걱정 말아요. 우리 지훈이 제가 남 부끄럽지 않게 잘 키워볼게요. 지금까지 멋진 아버지로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였어요. 거기 가서도 저와 지훈이 잘 살 수 있게 항상 지켜봐줘요. 사랑해요. 그렇게 세상엔 저와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이 있었지만 아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할 돈을 보태주기에는 한없이 모자랐어요. 그렇다고 적은 재산은 아니었지만 저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일을 하지 않았던 터라 이전에 제가 했던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주변 친한 아주머니들을 통해 방문 판매업일을 제안받았습니다. 저의 실적대로 돈을 더 가져갈 수도 있고 제가 쉬고 싶은 날엔 말하고 쉴 수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실적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은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거든요. 아들을 등교시킨 후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아이가 오는 저녁 때쯤에는